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으로 인생 설계를 도와드리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100세 시대를 위한 선택, 살다 보면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위한 보험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생설계 원픽과 함께 하시면서 하루하루의 생활을 현명하게 설계해 나가는 방법 찾아가 보시죠. 인생설계 원픽 생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 검색 후 아래에 나오는 방법을 통해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현명한 인생 설계를 위해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 분 한 분 시청자 여러분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은주 전문가님,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험의 진심인 23년 차 김은주 전문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보험의 진심인 전문가님,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윤보람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따뜻함과 유능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를 책임질 전문가 윤보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따뜻한 목소리로 소개해 주셨는데요. 오늘 내용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지태 전문가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의 가치를 전달하는 보험 전문가 임지태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께 또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만나보셔야겠죠? 오늘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바로 후유장애입니다. 김은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보험을 가입했지만 이 후유장애라는 말은 좀 생소하게 들릴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후유장애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질병 후유장애란 우리 몸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한 후 신체 기능을 잃거나 장애가 남는 경우를 질병 후유장애라고 하는데요. 상해 후유장애란 자주 발생하는 사고, 특히 교통사고로 수술 후 치료를 하고 난 뒤 영구적으로 신체적 장애가 남았을 때 상해 후유장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질병인지 사고인지에 따라 구분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 이름에서 보듯이 상해로 생긴 것인지 또 질병으로 생긴 것인지에 따라서 이름이 달라진다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질병 후유장애는 어떤 질병으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기는지, 상해 후유장애는 어떤 사고로 인해 후유장애가 생기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후유장애란 질병을 치료하고 난 뒤 그 질병으로부터 비롯되어 발생하는 질환으로 대표 질환으로 암, 당뇨, 뇌질환에서 오는 후유장애도 있지만 비교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 후유장애가 더욱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러한 질병을 치료 후 완치되지 못하고 신체적, 정신적인 후유증을 영구적으로 넘어 평생을 안고 살아가는 현실에 고통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질병 후유장애의 특약에 대해서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MC님께서도 보험 가입하셨을 텐데 생명보험사의 질병 후유장애 특약, 손해보험사의 질병 후유장애 담보라고 하는데 혹시 MC님 질병 후유장애 보험 가입되어 있을까요? 글쎄요. 이름이 생소한 만큼 제가 이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제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집에 가셔서 증권 한번 꼭 챙겨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좋습니다. 저도 오늘 전문가님 이야기 잘 들어보고요. 또 집에서 꼭 증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80%, 90% 이상 실손 의료비 보험, 암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러나 질병 후유 장애는 존재 사실을 모르거나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암보험은 진단 시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소멸되는 점과 달리 질병 후유 장애 특약은 반복 보장, 추가 보장, 합산하여 보장합니다. 만약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장애 지급률을 동일한 신체 부위에 후유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금액을 차감하고 그 차액을 추가적으로 보장합니다. 자, 예를 들어 난소암으로 양쪽 난소 절제를 했을 경우에는 50%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인공관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20%에 받은 경우 다른 질병이기 때문에 각각 장애 지급률에 의해서 합산하여 보장합니다. 반면에 약간의 허리 디스크 10% 판정을 받고 그 이후에 퇴행성 디스크로 15%의 판정을 받으면 디스크로 이미 지급한 지급률을 뺀 나머지 5%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장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보험을 가입한 증권들을 보면 상해 후유 장애 3%만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는 질병 후유 장애 3%가 자체가 비싼 담보이기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는데요. 비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중복 지급, 반복 지급 이런 얘기죠. 담보 자체의 가치로만 보면 엄청 가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질병으로 당뇨도 올 수 있고 백내장, 무릎이 아파서 인공관절 수술도 할 수도 있고 몇 년 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매가 올 수도 있어요. 수많은 질병으로 인해 크고 작은 후유장애가 남게 되는데요. MC님, 허리랑 무릎 괜찮으세요? 네, 저는 아직은 무릎은 괜찮은 것 같고요. 허리는 가끔 아플 때가 있어서 좀 종종 치료를 받고는 합니다. 아, 네. 아마 요즘 많은 분들이 척추 질환으로 속칭 디스크로 고생들 하고 계실 텐데 허리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허리는 완치가 없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수술을 하고 난 후 장애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질환 하나만 봐도 이 표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러면 저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이런 질병 후유 장애가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더군다나 여자들은 출산도 하고 뼈 자체가 남자들에 비해 많이 약해서 골절이나 나이가 들어서 퇴행성 관절염이나 이런 질병으로 인해 인공 무릎 관절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보장 범위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볼 텐데요. 질병 후유 장애와 상해 후유 장애에는 보장 범위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질병 후유 장애는 암, 뇌졸중, 심장 질환 등 질병으로 인해 신체 기능을 상실한 경우 보장하는 반면 상해 후유 장애는 교통사고, 낙상, 스포츠, 부상 등 사고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경우를 보장해요.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인해 반신마비가 발생하면 질병 후유 장애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같은 마비라도 상태가 교통사고로 인한 발생한 경우라면 상해 후유 장애 보험에서 보장을 받아야 해요. 보장 금액도 차이가 날 수가 있고요. 자, 질병 후유 장애 담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보장의 범위와 적용 사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병 후유 장애 3%에서 100%를 갖고 있는 담보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질병 후유 장애 50%, 80% 이상 담보를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질병 후유 장애 50%랑 80%는 말 그대로 보험금 지급이 발생했을 때 최초 한 번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면 질병 후유 장애 담보는 3% 이상으로 반복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님들께서 저희 시댁 가족들의 가족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아버님은 당뇨, 고혈압, 위암, 1년 반 이후에 위암 재발이 또 됐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 어머님은 당뇨, 고혈압, 직장암, 뇌출혈 2번, 심장병, 파킨슨, 치매, 당뇨, 합병증으로 신장 혈액 투석을 하면서 요양병원에 8년 동안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첫째 아들 당뇨, 고혈압, 합병증, 한쪽 눈 실명으로 신장 혈액 투석하시다가 급성 폐렴으로 중환자실 2박 3일 만에 58세 때 돌아가셨습니다. 자, 둘째 딸 당뇨, 고혈압, 고지혈, 위암 수술 후 완치됐고요. 셋째 딸 당뇨가 그대로 있으시고 난소암 3기에 양쪽 난소 절제를 해서 2년 6개월 항암 치료 중 사망을 했습니다. 넷째 딸 당뇨 갑상선 질환. 자, 다섯째는 저희 남편인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고 다행히도 아직까지는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섯째 딸 당뇨, 갑상선 질환.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큰 아들의 자녀 첫째 손자.
18살의 고등학생이었을 때 학교에서 건강검진 통해 고혈압 당뇨 진단을 받고 지금 현재 약을 먹고 있고 거기에 이어서 둘째 아들의 자녀, 제 딸이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18살 고등학생이었을 때 당뇨 진단 받아서 현재 약을 먹고 있고 정말 이런 거 보면 당뇨 고혈압은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아요. 암 같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검진을 하면 조기로 발견을 해서 빨리 치료를 하면 완치율도 요즘에는 높은 반면 당뇨 고혈압은 평생 합병증으로 안 오도록 관리가 필요한 아주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서운 질병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다행히 뭐 가족력이나 이런 거는 없고 지금 뭐 증상이나 이런 것도 없지만 정말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비를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러면 예를 들어 아까 아버님 같은 경우에 전체 가족이 질병 후유장에 5천만 원을 각각 가입을 하셨다고 보면 위암 장기였을 때는 위 전체를 3분의 2 정도 전절제를 하게 되기 때문에 50%에 해당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 치매와 신장 혈액투석을 받게 되었는데 질병 후유장애 담보 3%에서 혈액투석은 75%, 치매는 CDR 척도라고 치매 검사의 점수가 나오는데요. 여기 3점에 해당이 되면 60%에 해당이 되어서 3천만 원을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가입 금액 5천만 원에서 혈액투석은 75%에 되는 3,750만 원. 그러면 큰 아들도 혈액투석을 하고 있으니까는 당연히 3,750만 원을 받았을 거고 또 큰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이 실명이 됐어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또 50%에 해당이 돼서 5천만 원 가입 시 2,500만 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앞서서 얘기했던 반복 지급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또 셋째 딸 그 난소암으로 난소암 진단받고 수술을 하면서 난소 양쪽 다 절제를 했을 때는 또 50%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래서 질병 후유장애의 3%에 대한 담보는 매우 중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 보험 중 어떤 것을 선택을 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보험을 선택해야 할 때는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그리고 지급 환경 등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만약 가족력이 있어 특정 질병에 대한 위험이 높다면 후유장애 보험이 준비하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소득을 대체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질병과 사고는 언제 어떻게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두 가지 모두 보장받으면 더 든든하겠죠. 쉽게 생각해보면 보험을 준비하는 것은 질병과 사고에 미리 예방접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예방접종을 한다라고 비유를 들어주시니까 조금 더 잘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이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셨고요. 이제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물론 상해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얘기한 것처럼 상해 후유장애는 원인이 사고인 경우에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이 특약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상해 후유장애 3% 이상의 담보, 두 번째로는 상해 후유장애 50% 이상 담보, 세 번째는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 담보로 나뉘어지는데요. 사례를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43세 임모 씨 남자가 교통사고를 2022년도 교차로에서 발생한 대형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고 특히 하반신에는 마비가 발생하여 보행이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사고 후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지만 완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해 후유장애 3%에 대해서는 50%에 대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요. 후유장애 판정 이후 이모 씨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일상생활을 대부분 타인의 도움을 받으며 걷거나 움직이는 데 큰 제약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3%에 해당이 되니까는 상해 후유장애 담보 3% 엄청 중요하겠죠. 그래서 상해 후유장애 장애도 3% 담보도 질병 후유장애만큼 중요한 담보라 생각이 듭니다. 질병 후유장애에 비해 보험료는 저렴한 편이니
건설 현장이나 위험한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은 꼭 가입 한도를 크게 준비하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상해 후유 장애 담보는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일반 상해에도 보장이 되니 기억해 두시다가 보험 가입하실 때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 표를 잠깐 참고해 보시면 각 보험사마다 가입 한도가 다르고 가입 금액이 1,000만 원 가입 기준 시 보험료가 건강하신 분들, 자, 표준체라고 얘기하는데 40세 기준으로 2,900원부터 준비하실 수가 있고요. 질병이 있는 분들은 유병자라고 보험회사에서 얘기를 하는데 50세 기준으로 11,500원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후유장애 보험을 가입할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다들 이해하셨나요? 자, 마지막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MC님께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자, 상해 후유장애와 질병 후유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몇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좀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전문가님. 어떤가요? 아, 네, 물론 두 가지 보험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어요. 질병과 사고는 각각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둘 다 보장을 준비하시면 더욱더 안전한 대비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군요. 두 가지 모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질병 후유장애 보험의 경우에는 이 병력이 있으신 분들, 즉 아프신 분들도 가입이 가능한 건가요? 네. 예전에는 건강하신 분들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지금은 당뇨, 고혈압, 약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가입 가능하고요. 또 입원이나 수술을 한 경우에도 보험사마다 간편 심사를 통해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병력이 있으신 분들도 꼭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병 후유장애 보험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질병 후유장애 담보는 질병으로도 보상을 받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인 질환으로 인해 보상을 반복적으로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갱신형은 초기 보험료가 저렴하지만 나중에 보험료가 오를 수 있고요. 반면 비갱신은 보험료가 고정되지만 초기 비용이 더 들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보장 기간도 길면 길수록 좋고요. 또 장기적인 경제 계획에 따라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만약 가입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손해보험사보다는 생명보험사의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니 가입 전 보험료를 꼭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의 차이점, 보험금 지급 방식, 실제 사례 유의사항을 알아봤는데요. 보험은 한 번 가입하면 오래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니까는 꼼꼼하게 잘 따져서 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한테 조금이나 질병 후유장애와 상해 후유장애를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에 함께 알아봤는데요. 후유장애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짚어봤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주제도 만나보셔야겠죠. 두 번째 주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암 주요 치료비 보험입니다. 우리 윤보람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암보험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이 암보험을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 하면 어떻게 가입하는 게 제일 유리한지, 그리고 내 보험이 어떤 보장들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오늘 속 시원하게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암 주요 치료비에 대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이름에서도 아실 수 있다시피 암 치료에 대한 담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암보험 하나쯤은 다 들고 계시죠. 하지만 예전과 다르게 발병률은 높아지고 발병하는 연령층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그의 반면에 또 그만큼 신의료 기술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전보다 훨씬 완치율도 높아지고 있고 실제로 치료에 들어가고 있는 그 치료의 질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지금 MC님은 말씀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보험 안에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다면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주제인 암 주요 치료비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님, 오늘 암 주요 치료비 보험이 어떤 보험이고 또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선 이 암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질병이었는지를 한번 확인 먼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옆에 그래프와 같이 실제로 사망 원인의 순위가 1위가 암, 그리고 2위가 심장질환, 그리고 3위가 폐렴으로 다른 사망 원인들보다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망 원인의 순위가 보여지듯이 이 질병 암이라는 치료에 대해서 대비가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전보다 주변에 암을 진단받아서 투병 중이거나 또는 투병 경험이 있으신 가족이나 지인분들의 소식을 좀 자주 접할 수 있게 되는 지금 현 상황입니다. MC님은 혹시 얼마나 이 살아생전에 사람들이 암에 걸리는지 대략 짐작하시나요? 글쎄요. 뭐 암이 우리나라 사망률 1위라고 하니까 많을 거라는 짐작은 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수치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 국립암센터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약 발병률의 남성의 경우 한 40%대를 임박하는데 5명 중에 2명이 지금 발병을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여성의 경우는 약 36% 정도, 3명 중에 1명꼴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 남녀 평균으로 봤을 때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암에 걸린다는 거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수치인 것 같아서 굉장히 놀랍습니다. 네. 자료를 함께 보시면 지금 암 발병되는 이 그래프를 봤을 때 발병률은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이고 또 연령층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예전과 다르게 젊은 30, 40대 분들의 암 진단 소식을 현장에서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많이 낮아졌구나 연령대를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받고 나면은 그때서야 이제 내 보험에 어떻게 암에 관련된 진단이나 치료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예전에는 암에 걸리면 암 진단비로 거의 치료비를 써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의료기술은 워낙 이제 어렵고 치료 기간이 길기 때문에 암에 걸리면 거의 치료가 힘들고 사망한다는 인식이 높았었는데요. 현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홀수년 또는 짝수년으로 조기 검진을 하고 조기 진단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는 암에 걸려도 사망하지 않고 치료로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는 인식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신의료 기술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암 치료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는 시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것은 맞지만 이제는 좋은 치료법들이 많이 나온 만큼 치료만 잘 받으면 생존할 수 있다라고 또 암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게 된 것 같은데요. 자, 암 치료 예전과 현재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요? 네, 예전에 암 치료라고 하면은 머리카락이 빠지고 또는 이제 구토를 하는 등 일상생활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야만 치료를 했어야 되는 암 치료를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의 신의료기술의 암 치료는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실제로 어려움 없이 통원으로만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많이 발전이 되었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암 치료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같은 경우는 화학 항암 치료라고 하죠. 방금 앞서 말씀드린 부작용이 심한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구토를 해서 절대 일상생활에서 치료할 수 없는 부분으로 주위 정상세포까지 같이 파괴시키는 암 치료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기가 힘든 치료 세대고요. 2세대 같은 경우는 표적 항암 치료입니다. 표적 항암 치료는 말 그대로 암세포를 표적해서 암세포만을 파괴하면서 들어가는 치료법인데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제 어떤 암이든 그리고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이 힘든 치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세대 같은 경우는 면역 항암 치료입니다. 면역 항암 치료라고 하면은 환자 본인의 그 세포로 스스로 우리 몸이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치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세대 이제 많이들 들어보신 중입자 치료가 되겠는데요. 중입자 치료는 준비 시간이 20분, 그리고 실제로 치료되는 시간은 5분 이내로 매우 획기적인 기계입니다. 안정적으로 정밀하게 암 자체를 타격을 해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암세포를 죽이는 암 치료 중에서는 가장 능력이 뛰어난 치료법이라 볼 수가 있고 고통 없이 완치율도 매우 높은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암 치료 방법을 1세대부터 가장 최신의 기술인 중입자 치료까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아까 처음에도 우리 전문가님이 이야기해 주셨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의료 기술은 발전하고 있는데 생존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에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치료 비용이 너무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비용은 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치료법에 얘기했던 1세대 같은 치료법은 예전에 이제 무서운 질병이라는 암이라는 부분에 국가에서 인정한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급여 부분에 있어서는 5년간 매우 저렴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신의료 기술에 대한 고액 항암 치료들은 산정특례 혜택을 받지 못하고 비급여가 대부분인데요. 좋은 치료제인 만큼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연구나 또 안정성을 위한 그런 실험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치료제일 수밖에 없고 그렇다 보니 환자의 치료 부담비가 많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표적 항암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에 따른 치료비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방암에 쓰이는 표적 항암제 캐시일라 같은 경우는 월 500만 원 정도 치료비가 들고요. 연간으로 치료한다고 가정했을 때 6,200만 원이 넘는 치료비가 됩니다. 또 많이들 알고 계시는 이제 키타루다라는 약물인데요. 뇌나 폐암 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죠. 이 부분은 월에 사용했을 때 치료비가 950만 원 이상, 연간으로는 1억 1천만 원 이상의 상당한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암 치료에 따라서 월 치료 비용이 400만 원에서 1천만 원, 또 1년간 치료한다고 봤을 때 4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된다면 다행이지만 지속적으로 1년 이상으로 치료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치료제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중입자 치료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입원을 하거나 외적 수술을 하지 않고 통원으로만 그리고 완치율이 높은 너무 좋은 치료이긴 하지만 월 치료 횟수에 따라서 또 이게 얼마나 장기간으로 가냐에 따라서 치료 비용이 천차만별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 폐암의 경우에 단 1회의 치료로도 완치된 사례가 있지만 암 종류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에 한 3번 정도, 이게 월간으로 3, 4주 넘어가게 된다면 5천만 원에서 1억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듯 좋은 치료제나 또 이제 중입자 치료는 누구나 치료를 받을 수는 있지만 완치할 가능성도 높고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비용적인 게 문제가 될 텐데요. 본인 자비로 이 고액 항암 치료비를 부담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고액 항암 치료비에 대한 대안을 내놓은 게 지금 이 주요 치료비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실제로 이 신의료 기술을 치료를 받고 완치하신 분들의 통계를 보면 보험을 가입하고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국에는 준비된 분들이 치료를 또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진짜 말씀해주신 내용들 들어보니까요. 이 본인 자비로 하기에는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이 암 진단을 받고 또 급여 치료에서 끝나지 않고 만약 비급여 치료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대체 보험으로 어느 정도를 준비해야 할까요? 네, 암 보험으로 우선 모두들 가입이 돼 있으실 암 진단비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암 진단비는 내가 혹시라도 암에 걸렸을 때 집중해서 치료받는 1년에서 2년 동안의 기간 동안 실직이나 휴직을 통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가족들의 생활비까지 고려해서 진단비를 가입을 해두시고 치료비는 오늘 설명드린 암 주요 치료비로 따로 대비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가의 치료를 받을 일이 없어야 되지만 받게 될 그리고 받아야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텐데요. 그런 확률까지 무시할 수 없으니 이 지금 치료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표적 항암 그리고 양성자 방사선, 세기 조절 방사선 등 각 고액 항암 치료의 특약들을 각각 개별로 가입을 하셨을 텐데 이 부분은 보장이 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다 이제 없어지는 부분이고 또한 이 대부분의 고액 항암 치료들의 특약은 다 갱신형이죠. 근데 지금 현재 이렇게 고액 항암 치료들의 갱신형인 담보를 비갱신이고 또 보험료 역시도 암 진단비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면 저희 MC님은 고액 항암 치료에 대해서 주요 치료비를 준비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당연히 준비를 해야겠죠. 고액의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 주요 치료비 보험을 꼭 준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 주요 치료비의 또 다른 장점들도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고액항암 치료 개별로 드러났던 특약들은 다 최초 1회만 보장이 되는 특약들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는 암 주요 치료비는 표에 나와 있는 모든 항암 치료를 전부 다 보장을 하면서 또 최초 1회가 아닌 암 진단을 받고 그 해부터 최대 10년까지 치료를 받는 해마다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금액이 2천만 원이라고 하면 매년 2천만 원씩 지급이 되게 되는데요. 10년 동안이라면 총 2억 원이 지급되게 되겠죠. 보장되는 암 치료의 종류는 표와 같습니다. 다빈치 수술, 그리고 표적 항암, 카티, 세기 조절 방사선, 양성자 방사선까지 등등 이 모든 신의료 기술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급여 치료, 비급여 치료 구분 없이 보장합니다. 즉 급여 치료로 내가 1년에 5만 원을 썼든 비급여로 1,000만 원을 썼든 가입된 금액에 따라서 최대 10년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항암 치료는 아시다시피 일회성으로 끝나지가 않고 길게는 몇 년 동안 방사선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지속적으로 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치료에 대한 목적을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요. 말씀해주신 암 주요 치료비 정말 꼭 필요한 보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야기해주신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암 주요 치료비를 이제 보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이 2가지 정도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똑같은 암 주요 치료비라는 명칭이지만 실제로 보장을 해주는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호르몬 치료까지 되는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지금 약관을 보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에 호르몬 치료 제가 있죠.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 암 주요 치료비는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유방암 치료 시 약학정보원 정보에 따르면 타모xifen 10년 동안 복용했을 때 자기 부담금은 연간 115만 원 정도인데요. 호르몬 치료까지 보장해주는 암 치료비를 가입을 했을 때는 연 2천만 원씩 10년이라면 총 2억 원이 지급되게 됩니다. 유방암과 전립선암 같은 경우는 치료 후에도 이 치료제를 장기간 복용해야 되는 케이스가 많은데 이 암 주요 치료비에 호르몬 치료가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듯 호르몬 치료가 보장이 되는지를 각 보험사 잘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은 암 주요 치료비라 하면 보장 범위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말하는 유사암의 4가지 암을 전체 다 보장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4가지 암이라고 하면은 저희 갑기경제라고 하는데 갑상선암, 그리고 기타 피부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을 말합니다. 이 중에 보통 보험사들은 갑상선암과 기타 피부암 이 2가지는 대부분 보장을 하고 뒤에 있는 경계성 종양, 그리고 제자리암은 전혀 보장되지 않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이 똑같이 보장을 한다고 하면 이왕이면 더 넓은 범위의 유사암의 4가지를 다 보장하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암 주요 치료비의 이제 주의점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부분 갱신형이 지금 고액 항암 치료비를 보완을 하면서
그리고 일회성이 아닌 진단을 받고 나서 주기적인 치료를 마음 편히 경제적 부담 없이 받기 위해서는 오늘 설명해드린 암 주요 치료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이야기해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가셔야 할 주요 보험의 정보들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요. 어느새 마지막 주제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주제는 또 어떤 내용일까요? 마지막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주제는 바로 운전자 보험입니다. 임지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 또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왜 이 보험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들 체크해 봐야 하는지 준비해 주셨다고요. 오늘 어떤 내용 가지고 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청자분들께 운전자 보험을 왜 가입해야 하는지, 가입의 중요성과 최근에 더 운전자 보험에 추가된 특약 사항들에 대해서 운전자 보험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조금은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은 위의 중요 체크리스트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씩 시청자분들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진행자님, 네.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에 운전면허 소지자 수가 몇 명 정도 되시는지 아실까요? 글쎄요. 전문가님이 이렇게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얼마나 되나요? 네, 24년 기준 3,450만 명이 좀 넘어섰고요. 또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 대수가 24년 기준 2,500만 대가 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중에 고령 운전자의 수가 작년 기준으로 5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내 주변의 도로 위에 같이 달리고 있는 5대 중에 한 대는 65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도로교통 준수와 각별히 더 주의하면서 운전자 보험을 준비해야 되는데요. 요즘 보험사 통계를 살펴보면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해마다 운전자 보험의 가입자 수가 1년에 300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별, 연령대별 가입자 수에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만큼 요즘 운전자 보험의 가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자님은 혹시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실까요? 네,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글쎄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전문가님. 제가 일단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의무적 가입이면서 교통사고로 인한 대물 보상 및 민사적인 책임과 상대방에 의한 신체적 부상 관련 치료비 및 부상위로금, 사고 처리 관련 합의금을 지원해주는 보험이고요. 반대로 운전자 보험은 선택적 가입이면서 교통사고 사실로 인한 형사적인 행정적인 책임과 사망사고, 중상해 사고와 같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비하는 나를 위한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예를 들어보면 자동차 보험의 특약담보로 형사합의 지원금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변호사 선임 비용 500만 원 정도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과거의 운전자 비용에서는 사망사고와 중상해 사고로 인한 합의를 보시기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금액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행자님, 제가 현장에서 100분 정도 만나보면 몇 분 정도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계실까요? 글쎄요. 그래도 100명 중에 한 70명 정도는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좋겠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보면 한 40% 정도, 40분 정도가 가입되어 계십니다. 생각보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가입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외로 현재 2025년 기준으로 운전하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이 운전자 보험의 중요성을 아직 모르시고 많이 가입되어 계시지 않고 계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 담보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고 또 현재 담보 금액들은 어떤 식으로 좀 변경이 됐는지 궁금해요. 네, 일단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에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두 번째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 세 번째 변호사 선임 비용, 네 번째 자동차 사고 대인 벌금, 다섯 번째 자동차 사고 대물 벌금, 여섯 번째로 자동차 부상 치료비가 있는데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의 경우 1억에서 현재는 2억으로 확대되었고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6주 미만은 전과 동일하게 1천만 원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기존에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인데 현재는 5천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요. 자동차 사고 대인 벌금과 대물 벌금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천만 원과 500만 원 한도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부상 치료비 같은 경우 14급 기준에 전 보험사가 50만 원에서 현재는 30만 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꼼꼼하게 또 특약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사실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게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잖아요. 자, 12대 중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네, 12대 중과실에는 교통사고 중에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규정속도 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도 건널법 교통과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 위반, 보도 침범, 승객 추락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화물 고정장치 위반 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특약이 있는데요. 12대 중과실이란 12가지 사고에 해당되는 사고 시에 형사합의금에 필요한 운전자 보험의 사고 급수에 따라 합의금을 선지급해주는 특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4년 7월 서울시청 부근에서 역주행하며 9명의 사망사고가 났는데요. 이에 최대 2억 원까지 개인당 형사합의금이 지급됐으며 스쿨존이나 나의 과실로 6주 미만의 경미한 사고 시에도 진단일수에 따라 최고 1,5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이처럼 운전자 보험의 담보와 법률 비용 특약들은 운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분과 인사사고로 인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을 지원해 줌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를 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나를 지켜주는 바람막이와 같은 보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현재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지 3년이 지나신 분들, 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과거의 증권을 확인하셔서 현재의 비용 담보 중에 확대된 부분 중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챙기시길 바라면서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사례도 있습니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고의사고, 보복운전과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중요한 이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반드시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겠는데요. 자, 전문가님, 그런데 24년 8월 이후에 운전자 보험에 추가된 새로운 담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담보인가요? 네, 맞습니다. 24년 이후에 8월부터 새로 추가된 담보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보장 범위가 확대된 가장 크게 눈에 띄는 것들은 비탑승 사고와 급발진 사고에 대한 형사합의 법률 지원 비용 등이 과거에 없던 비용들이 새로 생겼습니다. 네. 예를 들어보면 비탑승 사고의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주정차 중에 주차를 하고 난 뒤에 운전자가 차에서 벗어났을 경우에 차가 이동하면서 움직여서 발생한 사고, 두 번째로 주정차 후에 운전자가 차의 문을 열고 내리는 상황에서 타인에게 차량과 타인의 물리적, 신체적 피해를 줬을 때 파손을 주는 경우의 사고, 주정차 후에 문에 부딪혀서 오토바이나 사람이 지나가면서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는 사고 등과 같이 주행 중에 정차 중에 또는 전자적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와 같이 운전자가 자동차에서 벗어난 비탑승 관련과 차량의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 등에서도 법적 분쟁에서 법률을 지용하는 비용들이 새로 추가된 담보들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24년 이후에 생겨난 담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좋은 담보들이 추가되면서 우리 운전자분들께는 조금 더 유리하고 또 보장 범위가 넓어지는 좋은 점이 생긴 거네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보험증권에서 이런 부분이 빠져 계시다면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그런데 전문가님, 이 운전자 보험이 상해 보험과도 같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내용은 또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 운전 시에 발생하는 상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일반 상해로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운전자 보험의 특약에는 상해와 골절 관련 같은 담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운전 중에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일반 상해로도 가입하신 금액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위 표와 같이 자동차 부상 보장 급수에 따라 1급에서 14급으로 상해 급수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지만 보험회사마다 가입 급수별 직업에 따라 보상 금액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12대 중과실 사고나 중상해 사고로 사망 사고로 시 운전자에서 보험에서 지급되는 부분이 금액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교통사고 2주 미만의 경우 경미한 교통사고에는 자부상 치료비 부상급수의 14급에 해당되면서 이 금액은 보통 10만 원에서 현재는 30만 원까지 지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문가님, 그러면 이 운전자 보험에 관해서 이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례가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 준비해 왔습니다. 지금 위 표를 잠깐 보시면 한 보험사의 고령 운전자 플랜입니다. 위와 같이 고령 운전자 플랜이라 하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우 운전을 하시는 경우에 운전자 보험에 상해 플랜을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상해 플랜으로 상해 후유장애, 골절 진단비, 골절 수술비, 상해 수술비, 상해 입원비와 같은 담보들을 추가하여 상해 플랜으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보험료 1만 원에서 2만 원대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고연령자일수록 운전을 하시지 않는 일상생활에서도 넘어져서 다치시는 경우가 있고 골절을 당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에 골절과 상해 플랜을 넣어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운전자 보험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잘 준비할 수 있는 내용들까지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운전자 보험은 형사적 책임을 위한, 나를 위한 보험이다. 두 번째, 운전자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과 변호사 선임 비용. 또 둘째, 자동차 사고 대인 대물 벌금과 같은 개인적 재무적 부담에서부터 12대 중과실과 같은 중상해 사망 사고 등 같은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과실로 인한 형사적 처벌로부터도 나를 지켜주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운전을 하시는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아직까지도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의 차이점을 잘 모르셔서 가입을 안 하시고 자동차 보험이 있는데 운전자 보험이 무슨 필요가 있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현장에서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운전자 보험은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 생각하시고 모든 분들께서 운전자 보험은 꼭 가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지혜롭게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야기해 본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유익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인생설계 원픽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인생설계 원픽,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